자, 그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서 엔트워프에 자리 잡고 당시 인도의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가공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즉 그들이 엔트워프에 도착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일은 스페인에서 추방당할 때 갖고 나온 보석이 있었기 때문에 보석 시장을 개설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보석이 세계적인 중요한 교육 물품의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가 가장 매력이 있고 비싼 값에 팔릴 수 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육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다이아몬드는 인도 한 군데서뿐이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인도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생산돼 가지고 그것이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장식품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치품들은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귀족들 사회에서만 이런 다이아몬드가 이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죠. 다이아몬드라는 건 원래는 지표면 아래 저 마그마 활동을 하는 저 내부에서 고온 고압을 통해서 몇백만 년 혹은 몇십만 년이라는 그런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생성되는 지구 최강의 경도를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즉 지표면 아래 120km나 450km 저 깊은 곳에서 생성된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인류한테 도달할 수 있었냐 하면 화산 활동을 하면서 마그마에 섞여서 올라와서 지표면까지 올라오는 거를 인류가 이제 우연히 이제 발견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을 적에는 이런 화산 활동이 있었던 것을 스캔을 하면서 그 지역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묻혀져 있는지를 하늘에서 광선을 쏘아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제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적에는 그 마그마가 올라온 지역을 넓게 파기 시작하면서 한 흙을 250톤 정도는 파 올려야 그 중에서 1캐럿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적인 오염이 이제 뒤따른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렇게 광맥이 있는 곳에서 250톤이지 보통 평지나 강가에선 자그마치 1,500톤의 흙을 캐야 그 중에서 1캐럿 정도의 원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채굴하고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원석은 기름에 잘 달라붙는 이런 친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흙에다가 기름을 흘리고 그 벨트 위에서 물을 쏴가지고 기름에 붙어있지 않는 흙들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중에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엄청나게 기름과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오염이 돼서 요새같이 ESG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는 이게 환경 오염의 대상으로 비난받는 이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를 저지대 유대인들이 수입해서 가공하고 그거를 유통시키고 또 나머지는 수출하는 이런 프로세스 일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인들의 보석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550년경, 즉 16세기에서부터 다이아몬드의 커팅과 무역의 중심지가 지금의 엔트워프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엔트워프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시장입니다. 즉 벨기에나 유대인들이 있었던 네덜란드가 지금도 다이아몬드 수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이미 16세기에 유대인들이 이 시장을 개설하면서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네덜란드는 1568년에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1576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엔트워프에서 스페인 영명들이 반란을 합니다. 그 당시 스페인 왕국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스페인은 국가 부도, 즉 파산을 몇 차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군대를 보내놓고도 군인 용병들한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해서 이 불만에 누적된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당시 엔트워프 시민 7,000명을 학살하는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당시 암스테르담은 아주 발달하지 않은 조그만 항구 내지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암스테르담을 제대로 된 항구 도시로 개발을 하면서 문화를 파고해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중개무역의 이제 중심지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이런 전쟁을 하는 와중에 1579년에 네덜란드 건국 헌장을 발표하는데 이 헌장에다 종교의 자유를 선언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종교의 자유에 목말랐던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네덜란드로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면서 네덜란드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80년대 말에는 암스테르담의 규모가 그 이전에 비해서 3배로 급속하게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7세기에 베네치아에서 보석업에 종사하던 유대인 빈센트 페루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다이아몬드의 커팅법인 브릴리언트 컷을 개발해냅니다. 브릴리언트 컷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58면으로 깎아서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커팅 기법이 브릴리언트 컷입니다. 이 브릴리언트 컷이 개발되고 나서 비로소 다이아몬드는 세계 최고의 보석의 위상을 갖게 되고 특히 귀부인들 사이에서 가장 애호하는 보석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러던 인도의 다이아몬드가 한 100여 년 후에는 브라질에서 대규모 광맥이 발견되어서 인도의 다이아몬드에서 그다음엔 브라질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다이아몬드가 한 시기를 영위할 동안 186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 근처에서 21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는데 이게 최초로 발견됐다 그래서 이걸 유레카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즉 유레카는 나는 찾았다는 이런 뜻인데 21캐럿짜리 원석을 채굴을 해서 이걸 10.7캐럿의 다이아로 깎아냅니다. 그게 바로 옆에 보이는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유레카 다이아몬드입니다. 즉 이렇게 남아공에서 유레카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고 그 뒤 연이어서 2개의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생산의 중심지가 남아공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대량으로 채굴을 해서 이걸 당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이제 키워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노촌에서도 이러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발견되고 했는데 당시 농부였던 드비어스 형제가 농장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농장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대단한 다이아몬드 광맥인 거를 발견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지역을 영국에서는 킴벌리 지역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킴벌리라는 건 당시 영국 외무상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그마치 83.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이미 다이아몬드 러시가 남아공에서 생기면서 엄청난 유럽인들이 특히 영국인들과 네덜란드인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이 남아공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근대적 채굴법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광맥을 중심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옆에 보이는 사진이 당시 다이아몬드를 파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고이고 해서 웅푹한 호수처럼 보이는데 대부분 다이아몬드 광산은 이런 식으로 대규모 원을 그리면서 파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이게 마그마가 터져나면서 이게 화산 지역이었던 곳이
그 지역이 대부분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을 가능성이 이제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때서부터 유대인 자본들이 다이아몬드에 눈독을 들이면서 유대인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당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 시장을 평정을 해서, 즉 금의 유통뿐만 아니라 세계의 금관장들을 사들이면서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금본위제를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고 금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로스차일드는 금 광산이나 이 광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프리카 광산에 눈독을 들이고 당시 앵글로 아프리카사라는 이러한 광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그 당시에 로스차일드하고 경쟁했던 또 다른 유대인이 있었는데, 바니 바르나토라는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광산들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보기에는 자기 이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그런 와중에 세실 로즈라는 영국인이 킴벌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1880년에 드비어스 광산 회사를 설립하는데, 여기에 로스차일드가 대규모 투자를 해주면서 이 세실 로즈가 당시 소규모 광산업체들이 한 3,000개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합병, 통폐합을 하면서 100개로 줄이고, 100개로 줄인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는 독과점화가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실 로즈와 바니 바르나토가 경쟁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을 통폐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종 승자는 로스차일드의 자금을 지원받는 세실 로즈가 자금력에서 앞섰기 때문에 결국 바니 바르나토가 손을 들고 자기 회사마저 드비어스의 통폐합을 시켜서 결국 마지막에는 드비어스가 이 모든 다이아몬드 업체와 광산들을 독점하면서 다이아몬드계의 원톱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당시 드비어스는 이 이후 다이아몬드 원석 생산과 유통의 90%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독점화에서 가격을 자기 임의로 정하고 유통 물량도 임의로 정하는 이러한 독점 업체로서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당시 세실 로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면, 세실 로즈는 영국의 명문 대학을 나온 다음에 당시 다이아몬드 광풍을 보고 남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친구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드비어스의 최고 경영자를 갖게 되면서 자기 회사의 군대를 보유하기 시작하고, 이 군대를 통해서 남아프리카를 장악을 하고, 당시 남아프리카가 영국의 식민지였었는데 그 케이프 식민지의 초대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력을 몰아가지고 영국 본토의 한 4.5배에 달하는 로디지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로디지아라는 말 자체가 세실 로즈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지금의 짐바브웨 나라가 바로 이 당시 세실 로즈가 정복했던 그 로디지아입니다. 그리고 세실 로즈는 사후에 자기의 유산을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으로 해서 로즈 장학금이라는 거를 이제 신설을 해서 세계의 인재들로 하여금 이 로즈 장학금을 받고 자기 모교인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이 로즈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에서 이제 유학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실 로즈 사후에는 유대인 어니스트 오펜하이머가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이 드비어스의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고, 이 오펜하이머가 등극한 다음에는 1950년에 중앙 판매 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영국의 제국주의가 이제 마각을 드러내서 전쟁이 터지는데, 이 전쟁을 일명 보호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에서 대규모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된 거는 남아공의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로 이제 돌변해버린 거죠. 보호전쟁이란 영국이 보호인들과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이름이 보호전쟁인데, 보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650년경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동양하고 무역을 하면서 동양으로 가는 길 곳곳에 자기들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즉 배가 오랜 항해를 거쳐서 중간중간에서 보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아프리카 남단을 돌면서 그 케이프타운을 돌 쪽에 그쪽에 보급기지를 하나 만드는 게 오늘날의 이게 케이프타운입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동인도에서의 식민지였던 케이프타운에 나중에 칼뱅파의 이주민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보호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보호인이란 네덜란드의 어떤 이 개척자들, 농민들의 이제 후손을 일컫는 말인데 이후에 남아공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들이 네덜란드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통치를 피해서 거주지를 이 케이프 식민지 위쪽인 트랜스발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쪽에다가 자기들의 나라를 별도로 다시 세웁니다. 그게 한 나라의 이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 또 한 나라의 이름은 오렌지 자유국이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 상태입니다. 즉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제 케이프 식민지였고 그리고 이때 보호인들이 피난 가서 세운 나라가 트랜스발 지역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된 이후 여기에 눈독을 들인 영국이 어떤 제국주의 만행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기 위한 그런 침략 전쟁을 보인 게 보호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차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 과정에서 보호원들 26,000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전쟁을 취재하게 해서 당시 영국의 특파원들이 케이프타운에 이제 파견됐는데 그 특파원 중에 한 사람이 존 홉스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경제학자인데 어떻게 신문사 기자가 됐냐면 사실은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당시에 존 홉슨이 과소소비 이론이라는 경제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과소소비 이론이 당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이었어요. 즉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소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오히려 경제 성장이 퇴보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케인즈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 바로 존 홉슨의 과소소비 이론을 받아서 이제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가 런던 대학에서 잘립니다. 그리고 이 존 홉슨은 호구 대책의 하나로 신문 기자가 돼서 이 남아공에 이제 파견이 된 거죠. 그런데 남아공에 와서 보니까 자기 조국 영국이 하는 행태가 당시 남아공에 진출한 7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위한 제국주의의 어떤 만행인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실체를 보면서 존 홉슨은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국주의의 연구라는 책을 씁니다. 즉 오늘날 공산주의 이론의 모태가 됐던 제국주의 이론이 이때 쓰여지게 되고 레닌은 이걸 받아들여서 자기의 제국주의 이론에 흡수시켜서 그 결과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 존 홉슨로부터 자본주의 이론, 즉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이나 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의 그 밑바탕이 되는 과소소비 이론과 제국주의 연구가 동시에 탄생하게 됩니다. 즉 보호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존 홉슨의 이 이론은 영국 노동당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이때 존 홉슨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계대전이 터질 수뿐이 없다는 걸 이제 예견하게 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보수업을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드비어스는 독점 기업이 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홍보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1948년에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때부터 미국 결혼식에서 다이아몬드 선물, 즉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사용하는 비율이 과거 10% 정도에 불과했던 게 드비어스의 홍보 전략을 통해서 80%까지 치솟습니다. 즉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얘기는 다이아몬드를 예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결혼 자체,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소비자한테 이제 각인시킨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프로포즈 할 적에 다이아몬드를 주는 관례를 드비어스가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드비어스는 1980년대 말까지 다이아몬드 시장의 90%를 장악을 하면서 어떤 독점적인 행태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갔는데, 그들의 횡포를 보면 자기들의 원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150명 내지 200명으로 딱 한정시킨 다음에 1년에 한 10번쯤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선택권이 전혀 없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물량과 가격을 설정해서 배분을 합니다. 만약 거기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당시 그들을 사이트 홀더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는 다이아몬드가 독점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이트 홀더에 끼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게 부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군소리를 못하고 주는 대로 거기서 매긴 가격 그대로 물건을 받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공급자 시장이 돼가지고 그 해에 풀릴 물량이나 가격은 드비어스가 항상 정하게 되고 이 물량을 가져갈 때도 100%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셀러스 마켓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불경기가 돼서 다이아몬드가 잘 안 팔리면 원래는 모든 상품은 이 수요가 없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 기어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불경기에는 공급 물량을 줄여가지고 대신 가격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물품은 당시에는 다이아몬드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드비어스가 독점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 통제권을 갖고 있은 이후에는 불황일수록 다이아몬드 가격은 더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행태는 최근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이 드비어스가 나눠주는 이런 원석들이에요. 이거를 당시 모인 150개 그 사이트 홀더들한테 강제 배분을 하고 최근에는 사이트 홀더가 한 200개까지 늘어났다고 그래요.